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신 진단 분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이들 쪽으로 제가 이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이들 쪽으로 뭘 볼까 했는데 어떤 상담소에 이렇게 잘 분류해놨어요. 본 상담소에서 잘 이렇게 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신경 발달 장애 쪽, 지적, 자폐 스펙트럼, 의사소통, ADHD, 특정 학습, 운동, 틱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병적 방화, 도벽. 행동장애는 거의 좀 비슷하죠. 저게 잘 구별이 안 가요. 저 각각의 그 세부 항목들이 적대적 반항, 품행, 폭발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얼뜻 보면 잘 차이가 안 나요. 그러게요.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저거 떼찌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관련해서 좀 있었던 것들을 사례를 들면서 이제 하나씩 조금 볼 건데 다 볼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볼게요. 강박 및 관련 장애라고 이제 명칭이 대분류가 되어 있고요. 강박 장애, 신체 변형 장애, 모발 뽑기 장애. 모발 뽑기 장애를 저렇게 벌써 장애로 따로 분류를 해놨다면 저게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저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있었어요. 많아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뽑아요. 그 뽑는 경우는 머리카락 싸움할 때 외에는 뽑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못 보셨잖아요. 그죠? 계속 뽑아요. 계속 뽑아요. 그럼 탈모가. 그렇죠. 탈모가 오죠. 그래서 사실은 모발 뽑기 장애하고 피부 벗기기 장애는 저 두 가지는 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이기 때문에 사실 강박이라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저장 장애는 병적으로 강박적으로 계속 모으는 거. 왜 나이 드신 할머니들 가면 막 집에 쓰레기처럼 많이 모여 있는. 있어요. 그 광적으로 집착적으로 뭐 상상했잖아. 모으시는 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약간. 근데 저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집에 쓰레기를 다 갖다가 모아놔서. 막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강박적 저장장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건가? 예전에 맥도날드 할머니 해가지고 신문 잔뜩 쌓아두신 분. 그분은 아주 깔끔하시죠. 근데 그분은 계속 쌓아놓고 제가 그분을 직접 봤거든요. 그분이 거처로 옮기셨거든요. 명동이란다. 정동에 있는 스타벅스로 옮기셨던 걸 뵀던 적이 있어요. 저 저장장애는 집안이 꽉 찰 정도로. 근데 그분은 그 카페 한 자리를 자기 자리인 양 그렇게 채우더라고요. 집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장애인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가요? 네. 저장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아 정체성을 거기다 투여를 하는 거죠. 그 물건과 나를 동일시한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찰리 브라운에 보면 그 어릴 적 담요 계속 끌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 거의 다 애착. 물건 중에 하나고 걔는 이제 애착. 저장 장애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활상의 습관 같은 경우의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은. 강도와 빈도와 지속성.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응팔의 정봉이가 올림픽 복권을 계속 모으거든요. 그것도 저장장애에 들어가나? 아닙니다. 네. 수집이죠, 수집. 그러니까 이 진단 분류들은 우리가 아까 그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어떤 물건들을 얼마 기간 동안 몇 가지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종이에 살짝 베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것도 피부 벗기기 장애 쪽인가? 라는 살짝씩 질문을. 피나는 걸 좋아했구나. 저는 톰 크루즈가 나왔었던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본인은 종이에 베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완전 반대쪽도. 종이에 베는 건 싫죠. 칼에 베는 것보다 더 싫어요. 종이에 베는 거. 맞아요. 기분 되게 아파요. 나쁘거든요. 이게 근데 면이 매끄럽지 않아갖고 이게 너덜너덜해지면서 더 아파요. 통각을 즐기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와사비를 엄청 퍼먹으면서 통각을 즐기는 제 그렇지. 친구가 매운 거 있었거든요. 먹는 네, 사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매운 거? 통각적 자극을 즐기는 거 즐기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거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 새디스트 매조이스트 같은 분들도 가학 피학이니까 그 중에도 있고. 새디스트나 마조키스트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를 근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통각을 내가 즐긴다면 거기는 이제 뇌 기능에서 통지각을 조금 덜해서
그걸 약간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짝 중독 느낌이 있는 그게 일종의 공간 감각처럼 고유승성 감각. 우리 왜 청룡열차 광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바이킹 같은 거 막 미치듯이 좋아하는 사람들 네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워낙 자극이 안 돼서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란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대뇌에서 이렇게 미세 대뇌에서 받아들이는 그 감각적 수용이 덜한 사람들이 많이 막 자극을 요구하잖아요. 아니면 그게 되게 민감한 사람은 그걸 못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둘 다 약간의 그 뭔가 정신적인 강박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항상 뭐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생활에 불편감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주변에서 날 불편해하냐 안 하냐. 그런 걸로 빈도, 강도, 지속성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없으면. 통각 아픔을 쾌락으로 느끼는 거 자체는 심리적인 기반인 거 아닌가요? 뭐 두 가지 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이제 다른 심리적인 증상 항상 그렇듯이 다른 거와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체로 그냥 뭐 내가 일부러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배인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배우는 거 그거 약간 재밌네 일부러 뭐. 되게 심하게 매운 걸 찾아 먹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즐기는 거죠. 청양고추를 즐기는 사람들 통각을 즐기는 거죠. 그걸 내가 주관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주변 사람한테 불편감을 주지 않고 사회적 법적 규준에 문화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하면 뭐 진단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질병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 모발 뽑기나 피부 벗기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애들 생각보다 애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소극적 반항자들이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계속 뽑거나 피부를 계속 벗겨 여기 살이 다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던 모발 뽑기를 하는 친구는 그게 되게 문제 행동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집중을 하면 이렇게 사람 머리를 약간 뜯거나 뭐 손이 머리에 가는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여기 특정 부분을 계속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중을 하나 보다 그냥 집중하는 저 아이의 습관인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성격이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주로 공부만 하고 약간 괴팍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약간 장애 커리큘럼 안에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어요. 본인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머리가 이제 여기 막 구멍이 날 만큼 이제 저런 경우는 왜냐면 머리 구멍이 벌써 이만큼씩 나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만한 동전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경우는 피부과 가는 게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지. 꽤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장애 분류로 다 뽑아놨겠죠? 자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어떤? 자극이 없어서. 세로토닌 부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근데 저 행위에서 자극을 이제 즐거움을 추구한 자체가 이상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 패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세로토닌 부족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규범, 그다음에 개인의 불편성,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전문가의 소견, 그다음에 위험성,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 신경성 폭식증은 먹어요.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해요. 여기서 얘기하면 되려나? 하여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걸 저랑 같이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많이 봤어요. 한 학교 다니는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먹고 토하고 저걸 많이 했어요. 뭐 식도도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러고 이제 외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폭식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그런 게 굉장히 빈번했어요.
저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먹고 토하고. 근데 신경성 거식증은 일단 안 먹어요. 폭식은 먹고 토하는 거고 거식증은 아예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먹지 않고 살쪘다 생각하고 운동하고 과하게 운동하죠. 저렇게 해서 이제 생명까지 위험한 정도까지 가죠. 저런 분들이 치료실에 와서 상담할 때 우리가 인체 그리기를 하거든요. 누워서 그 사람 인체에 본을 떠줘요. 이렇게. 본을 떠주고 전신거울을 두고 전신거울을 비친 그 모습을 크레파스를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게끔 내 몸이 이 정도의 사이즈다 해도 계속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뚱뚱하다고 한다거나 이걸 왜곡된 인지를 스스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보다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인지행동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용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왜곡된 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인지행동 치료는 치료사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약간 알고리즘? 뭐 그렇게 그 내담자가 반박할 수 없는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야 돼요. 상담자가 피상담자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아, 그럼요. 맞아요. 기피디님 잘할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파이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만 반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 또. 아, 그럼 마음을 딱 닫죠. 닫죠.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내가 뚱뚱해 보인다고 하는 게 일단 내가 가장 제일 지금 내 주장이란 말이지. 그거를 인적으로 따라오다가 어디든 가면 아니야. 난 뚱뚱해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합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인지적으로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거나 쓰거나 그려보거나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조금씩 그리고 그 기저에 어디서 문제가 있으면 함께 찾아내는 거. 이게 내 본 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찾아내는 거. 그게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잘할 수 없어. 이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요. 근데 양상이 섭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섭식이죠. 섭식이 나타나느냐, 뭐, 아까처럼 뭐, 머리를 뽑느냐. 모든 것들은 나의 심리적 어떤 기원이 있는데, 심리적 문제라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문제 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죠. 그걸 인지적 장애인지 생물학적 장애인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치료를 하면서 그게 드러나는 건가요? 아마 그거는 진단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종합 소견을 쓸 때 그래서 진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식도 많아야 되고 견해도 다양해야 되고 임상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전문가적 느낌도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난번 어디선가 환자가 걸어 들어오면 벌써 알아맞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 상담한 치료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의자 놓고 앉아있고 내담자가 문 열고 방문 열고 들어와서 이쪽 구석에 앉아서 보기만 해도 상담이 돼야 돼. 무릎팍이 닿기 전에. 아우라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셜록 홈즈가 생각이 났어. 셜록 홈즈 보면은 그 사람 작은 행동, 작은 팁 갖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거의 이거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람의 움직이는 눈빛과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싶네요. 그게. 그것도 그러게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아까 제 아는 분의 딸이 잠깐 그 섭식장애 거식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결국은 다른 분노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이 되게 불안하게 많이 다투셨었는데 그거로부터 시작된 아버지에 대한 심한 증오, 그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남성 혐오. 그래서 지금 약간 페미니즘 비슷한 그런 과하게 하는데 근데 그거의 하나의 표현으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맞아요. 뭔가 거부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정도까지 그렇죠.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있으면 네. 일단 여자들이 살이 빠지게 되면 생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 너무 안 무용하는 먹으니까. 분들 그래요. 만약에 무대 올라가. 제가 옛날에 잠시
취미로 네. 날라다니셨다고. 네, 튜튜 입으시고. 네. 무용학 원장님 그때 본인이 이제 무대 설 때 그 원장님 68이었거든요. 40kg까지 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무대 딱 서면 그렇게 말라 보이지 않는데요. 적당해 보이지. 그래서 무용 연습할 정도의 에너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누워있대요. 무용학원 걸어가고 다 엄마가 태워주고 거기 학원 들어서 옷 갈아입고 무용하고 나올 때부터는 이제 완전 다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정도로 약간 공감된다. 좀 이따가 나오실 거예요. 지금 신경성 거식증 비슷한. 그 질문이 있는데 신경성이 붙으면 그게 심리적인 거라는 뜻과 비슷할까요? 근데 신경성이 어떤 의미죠? 아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신경성이라는 게 심리적인 베이스가 그냥 폭식 사실은 뭐 그냥 폭식 거식이라고 하는데 저기다가 신경성을 붙인 거는 아마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우리 두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성 뭐 약간 이런 위장장애 막 이런 것들 신경성 얘기할 그런 때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플러스 바로 앞에 넣는 게 신경성 폭식장애를 하진 않았거든요. 폭식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저거는 근데 이 섭식은 반추장애 말고 나머지들은 뇌기능의 비율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대부분 다 심리적 베이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식증하고 반추장애 조금 더 발달적 문제라든지 뇌기능 아니면 지적 문제. 이식증은 뭐예요? 아무거나 먹는 거. 종이도 먹고 돌도 먹고. 그거를 이제 이식증도 조금 사실은 나이 그건 없구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근데 저건 좀 큰 아이들이 저렇게 먹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12개월에서 18개월, 0에서 한 18개월 사이는 사실은 저걸 아무거나 먹죠. 감별할 수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저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5세, 6세도 아무거나 먹죠. 휴지도 먹고 종이도 먹고. 그래서 뇌 기능과 발달적인 문제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반추장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아까 폭식증은 손가락으로 토하잖아요. 반추는 내가 끌어올리면 다시 또 씹어 먹어요. 예. 되새김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토해서 다시 먹고 소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됐나 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식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잘 확실하게 저는 반추장애는 본 적이 없어요. 이식증은 뭐 많은 발달 아이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폭식증은 이제 과체중이죠. 과체중이 선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해요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울면서 계속 먹어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음식 중독인가요? 예전에 중독은 아니에요. 저것도 심리적 베이스. 그 분노 폭발을 먹는 걸로 하는 거. 나도 요즘 울고 싶어. 자꾸 살이 쪄. 저게 이제 주부들이 흔히 나타나는 그 폭식장애. 울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강도나 빈도가 이제 그게 진짜 울어요? 그게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면 입원하시는 거고 지금처럼 하시면 그냥 살짝 귀엽게 찌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귀엽고와 아닌 거의 차이가 뭡니까? 강도와 빈도와 지속성. 옆 사람이 봤을 때 심하게 많이 먹는다. 양푼이 채로 먹고 콜라 1.5 8리터 다 먹고 피자 한 판 또 먹고 울면서 또 먹고 이렇게 먹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 울면서 먹는다. 이게 본인이 괴로워해요. 본인이 괴로워한다니까. 근데 그냥 왜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계속 먹어요. 그 막 되게 막 피자 몇 판 막 이렇진 않아. 근데 조금씩 계속 먹어요. 이런 거는 안 쳐주는 거예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 안 갔어도 되고 그거 이제 울 정도가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양이 얼마 안 되네. 양이 얼마 안 돼.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살은 찌는 거죠. 조금씩 쪄가고 있죠. 어쨌든 과체중애하고 우리가 말하는 폭식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뭐 기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햄버거 막 27개 먹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폭식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것 울지 같아요. 않으니까? 네. 그리고 날씬하고 일단 과체중 아니고 되게 즐겁게 먹방 먹더라고요. 하시는 그 사람 분들? 먹방 하시는 분들.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맛있게 먹고 과체중이 아니고 그림 뭐 양이 보면서 많은 거지 뭐. 주인공 되시는 남자분이 그 핫도그 먹기 4개를 하는데 27개를 먹더라고요. 토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소화시켜요? 먹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엄마가 오뎅을 어묵을
포장마차에서 고2 땐가 먹고 들어가라 해서 엄마 많이 먹어도 되냐 해서 엄마 많이 먹었더니만 그날 12개 먹었나 13개 먹었나 거기 서가지고 납작 오뎅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12개 정도. 13개 꽤 많거든요. 둥둥 불었는 거 13개는 꽤 많거든요. 무 다 건져 먹고 뷔페 가서 미친 듯이 먹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건 다르죠. 그 시기에 특별히 많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많이 먹은 거죠. 특별히 많이 먹은 거죠. 그날? 네, 어묵 13개는 좀 많죠? 화났어요? 모르겠어요. 북받치는 뭔가가 있었나요? 아니 고2 먹으랬잖아 때. 엄마가. 반항 정신으로.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죠. 우리가 힘내면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그럼. 한 번씩은. 근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빈도가 불쾌한데 뭐 심하다. 상상 좀 되기 시작했어요, 슬슬. 화내면서 먹는 거. 그다음에 분노장애 같아. 네, 엄마한테 분노장애. 화나면 막 이렇게 울면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한테 화나면은 저거잖아. 안 먹잖아 밥을. 내 생명을 값에서 없애겠어. 사 먹는 거니까 엄마 돈 쓰게 하는 거. 네, 다음. 비싼 것만.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넘어가 이제. 시간 많이 갔어요. 진행제 훌륭하십니다. 배설 장애로 보겠습니다. 윤효증, 윤효증이 이제 주간형이고요. 야뇨가 우리 야간형, 그건 다 아시죠? 근데 5세 이후에 근데 5세, 저는 생각이 5세가 조금 너무 나이가 어리지 않나. 맞아요. 7세, 생각이 좀 들어요. 8세까지도. 그죠? 네. 좀 봐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이 DSM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자분이 많이 있는 애를, 그분들 기르셨나, 아니면 공부만 하셨나, 집에 또 베이비시터가 애를 길렀나, 그분들이 저를 아시나, 살짝 의심이 좀 가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저희 애도 5세에 시를 가렸기 때문에, 낮 시를 가렸기 때문에. 진짜. 진짜 천천히 했네. 천천히 했어, 많이 천천히. 괜찮지 신체 뭐. 이상 없이 주 2회 3개월 이상. 유분증은 4세 이상 아동이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 아는 곳에 대변 보는 거. 주 1회 3개월 이상. 저거 나이가 조금 모르겠어. 한국 정서랑 달라 그런가? 좀 만으로 치면 7세겠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DSM이 또 만 안 써놨네. 그러네. 만으로 치면 7세고 6세네요. 그러면 뭐 동의가 좀 되긴 됩니다. 7세 넘어서 낮에 시를 싼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거는 상담 받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저는 저 끔찍했던 기억이 한 번 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학교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그러고 뭔가 화장실이 급했는데 학교에서. 네. 그죠. 그러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 타이즈 같은 데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네. 1년에 한두 차례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빈도나 빈도의 관략근이 문제죠. 힘이 약해서인가요? 조절을 못 한다거나, 그때는 이제 너무 참았던 거죠. 참는 게 있어, 애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세에서 9세 사이에 참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에릭슨의 8단계 보시면 왜 자율감대, 뭐 수치감, 내가 뭐 항문을 쪼고 풀고 힘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세상에 대해서 내 몸으로 조율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게 만 3세, 4세, 5세 요렇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뒤로 밀린다 치면 그렇게 해서 이걸 보유하고 있고 싶어 하거든요. 보유하고 있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길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오래 간 거지. 그래서 여자애들 7세, 8세 팬티에 조금 씻어놓은 거 진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 엄청 혼내고 그러는데, 근데 한 3학년 넘어가면 별로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저도 보유량을 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요. 그 작은 오빠랑 걸어가다가 오빠가 계속 놀리는 거야. 너 시발 없지? 이러고. 그런 놀리는 일부러 참다가. 원래 참고 있었는데. 참고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오빠는. 엄마가 맨날 뭐라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 또 참고 있지? 집까지 멀었는데 어떡할래? 막 이러면서. 오빠 나빴네. 지금 질문이 6, 7세 때 참는 거. 네. 이런 심리 상태 뭐냐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보유하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나의 힘으로 조절하고 싶어하는. 나 이 정도 능력 돼 이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쉬 가리는 게 보통 한 3세, 4세로 치면은 그때는 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야단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훈련된 거죠. 이렇게.
이건 시싸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 내 걸로 소화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6세, 7세인데 그때부터는 엄마나 주변 어른과 상관없이 내가 이제 묶었다가 풀었다가 해보는 거죠. 내 강아지는 마음대로 뭘까요? 하겠다는 거지.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제 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개까지 공부 안 해봤네요. 사람 공부를 아직 덜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강아지 종에 따라 알아서 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진돗개 특히 진돗개. 걔네들은 의식이 타고나나 보다. 그리고 걔가 기본적으로 본인 살고 있는 환경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면 주인에게 문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집안에서 안 싸는 애들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산책 가서 한다고 산책을 네네, 일부러. 네. 어떤 애들은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똥개인가? 식분증이 원래 강아지 아주 애기들한테 종종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라면서 고쳐지는데 성견이 그렇게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주인이 너무 안 치워주거나 이러면요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너무 혼낼 때 이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행동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강아지들도 DSM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요즘 교육하잖아요. 네. 똥 먹다가 이빨 끼면 어떻게 강아지는 누가 닦아줘?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그 BGM 깔아줄게요. 그똥 잘라주세요. 네, 이제 불안장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아니고 네. 제너럴 네. 불안장애. 맞아요. 요즘 범 내려간 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저딸 때문에 못 살겠어. 막 하루에 수백 번 듣는 것 같아요. 요즘 꽂혔구나. 예. 호랑이 한 마리 그래서 막 그려줘야겠네. 범만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공포증, 특사광, 특정 공포증, 사회 공포증, 광장 공포증을 저렇게 얘기하네요. 그다음에 분리불안장애. 사회 공포증은 뭐예요? 대인 공포, 대인 기피. 광장 공포랑 뭐가 달라요? 광장은 특정 장소, 현상, 상황. 이 상황이 더 포커스고 그쵸. 사회 공포증은 사람에 더 포커스고 특정 공포증은 저것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냥. 특정 공포증은 뭐 이렇게 자연재해, 개를 보면 무서워하거나 동물.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강아지한테 물린 것도 자연재해군요. 자연재해. 포비아죠, 포비아.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상황, 대중교통, 공항, 터널 이런 데 그렇죠. 공포증. 제가 영화관 공포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불안장애가 해당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질적인 걸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분리 불안이 있었던 분리가 강제로 있었던 일이 많았던데 아마 그게 기원이었지 않았나 하는 정신역동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고 있는데 그러기에 나이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혈액이라든지 주사, 바늘 이런 거 보면 심하게 공포감 느끼는. 여기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왜 무서워할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아팠을 사람마다. 정도인데.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뭐 쇼크가 왔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한 연관된 이미지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는 게 싫은 거지 걔 뾰족한 걸 보는 것 자체도 싫고 막 이래요? 뾰족한 거 보는 거는 위압감을 느끼는 정도인 건데 그 바늘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싫고 이 연상돼서 그렇지 그건 다 몰라.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데 기절도 해요. 피를 기절을 피를 뽑히면 내 몸에 뭐가 들어가는 건 좀 참아줄 수 있는데 나오는 건 참기 더 힘들어. 내 걸 뺏어가요. 근데 어디 감히 내 거를. 그래서 저장장애? 특정 공포증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고 이런 거 뭐 물론 그게 강하냐 약하냐이지만 다들 그리고 이제 뭐 고소공포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있으시네. 뭐 많으시네요. 저도 펜스만 있으면 괜찮아요. 펜스가 없으면 무서워요. 저는 심지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이 좀 두껍게 여러 개 있으면 상관없는데 왜 아파트에 뭐 좀 고층인데 왜 발코니 확장돼서 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집 있죠. 거기를 이렇게 많이 창문 가까이 보고 있으면 몸이 떨어져 내려가는 느낌이 살짝 와요. 이래서 그 끝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아직 그 부분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치료가 뭐 체계적 탈감이라든지 노출 치료라든지 해야 되는데 늙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만 늙었다고 얘기하세요? 약을 먹어야 되나? 영생을 누리실 분이. 아, 그렇죠. 아직 3분의 1도 안 살았는데. 그러네요. 누군가 사랑으로 손을 잡고 차분히 데려가 줘야겠군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아까 사회공포증도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회공포증, 코로나 때문에 사회공포증 환자라기보다 그런 불편한 분들이 편안함을 느꼈잖아요. 아싸, 다 안 나가. 지금 다 안 만나. 다행이야. 내가 튀지 않잖아. 근데 다 나가는 상황에서 나만 안 나가고 못 만나면 내가 튀잖아요. 그래서 불편한데 지금 오히려 좋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괜찮았던 왜 중간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사회공포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접촉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사회화돼서 모르고 살았는데 다시 노출이 되는 거죠. 약으로 해결이 되나요? 얘도 이런 공포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편도체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심리치료나 뭐 개인 치료 같은 거. 여쭤본 이유가 자본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그런 쪽 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투자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 투자하지 마세요. 농담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런 식의 투자는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 같은 경우는 편도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쓸 수 있을 거야. 아마 약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항우울제 같은 걸 쓴다거나 뭐 다른 걸 쓸 거야. 아마 약 이름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포증은 이게 타인과 상호작용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과하게 불편감 느끼고 과하게 불안감을 느낀다던가 잘 못 쳐다본다던가 이렇게 그냥 웃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다, 땀이 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노출되었을 때 불안과 공포가 계속 상상이 되면서 나에게 이제 압박이 되어 온다는 거죠. 그럼 대인 기피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경우도 무대 공포, 그다음에 대인 공포, 면접할 때 뭐 이런 건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심하게 공포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올스탑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 그 인터뷰가 와가지고 원래 알던 것도 편안하게 얘기 못하는 것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정도 차이긴 하겠으나. 그렇죠. 항상 그게 이제 과할 경우. 근데 이런 것도 원인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포 반응의 그 시작점이 그 편도체잖아요. 이 편도체가 좀 과발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인 사람도 있잖아요. 무대에만 서면 날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건 희열을 뭐,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쾌감? 뭐 즐거움을 거기서 추구하는 거고 이제 생활에 불편감을 느끼는 걸 항상 우리가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하다고 하면 관련된 약을 이제 쓰셔야 되고 아니면 인지적으로 내가 이제 오류 잘못된 왜곡된 사고를 갖고 그걸 가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그렇잖아로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인지적 사고 방식을 수정해주는 치료사가 필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공포증도 좀 꽤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 과하하면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공황 발작까지 같이 일어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장 발작이 이게 광장하면 되게 넓은 데만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어떤 아니죠. 장소나 상황 폐쇄 공포를 포함하는 얘기. 포함한 거죠. 거죠.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실제 그 장소나 상황이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는데 그 상황에 가면 내가 이런 뭐 과정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너무 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버리면 완전 이제 기절하는 거죠. 아,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그러다가 들어요. 이제 빈번해지면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오는 거죠. 그럴 수 지하철을 있겠어요. 타서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 밀리면 압사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못 나가면 어떡 하다가 지하철만 오면 이제 막 뚜껑 열리고 이제 숨이 막 멎어지고 거의 막 죽을 듯이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과 함께 갑작스러운 공포나 두려움 같이 오는 거. 이게 약간 죽을 것 많은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금 직장 특히 남자들이 되게 많이 겪고 있고 많은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그 병원에서 약 받아 먹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아마 지금. 회사를 간다든가 뭐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실은 왜 운동을 하려냐고 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 도주 반응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 인간은 그렇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포도당이 확 늘어나면서 맞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오는데 책상에 앉아 있잖아. 이게 문제. 몸에서 이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가 오는데 난 책상 앞에 꿋꿋하게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상사한테 엄청 욕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참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몸하고 정신하고 호르몬 체계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뭐라 하거나 하면 뛰쳐나가서 마당을 돈다거나 옥상을 돈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이걸 해주면 그래도 낫죠. 그치. 그래서 직장 남자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걸 거야 아마. 그게 안 되면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몸이 그대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인이 안 맞잖아. 맞아. 호랑이가 왔는데 난 좀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감이 있을 때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면은 확실히 빨리 없어진다고. 움직여야 돼. 몸을 근데 움직이면. 우울증 환자들이 안 움직이면 특징이잖아요. 안 움직이고 늘어져 있고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 뭔가 움직이면 일을 저지르거든. 일을 저질러. 그래서 자꾸 재우는 거예요. 약을 주고. 그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재활치료사들이 들어가서 가서 이제 뭐 음악 치료하고 하는 노인 병동이라든지 뭐 정신병원 가면 다 이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동작 치료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뭐 댄스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가만 못 누워 있게 몸을 같이 움직여주는 일을 저지른다는 게 자해. 안 움직이던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자해를 하는 경향이 하는 많다. 거예요. 자해를 하려고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생각이 이제 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음이 쓴다는 게 아니거든. 뇌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나는데 좀 큰 애 나이가 들어서도 분리불안 나타나면 이건 좀 진단 받아봐야 되는 거죠.